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독실 씨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먹어보지 8월 말고. 11일 목요일 투데이 잡스 3.0. 네, 투데이 잡스 3.0이 시작한 지 벌써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아, 네. 그래요? 뭐 500회도 아니고 뭐 5년도 아니니까 사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50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시작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기념하고 싶은? 그렇죠. 네. 1년이 52주니까 두 번만 더 하면 왠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1년을 끌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는 저는 지금 한 5번밖에 안 한 것 같을 정도로 예.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상대성 이론 아니겠습니까? 너무 즐겁다 보니까 시간이 네. 빨리 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보면 새로운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기분인데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께도 독실 씨가 느끼는 거죠. 5년을 했어?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사실은 경제 뉴스가 요즘같이 어려울 때 차곡차곡 챙겨두셔야 돼요. 어떤 맞아요. 분이 부동산 카페 그런 거 올리셨더라고요. 부동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 올랐나, 얼마 내렸나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예측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강남의 아파트 3억 올랐어, 3억 내렸어. 여기에만 결과만 관심이 보죠. 있다는 거죠. 진짜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전체적인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써두셔서 참 공감이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잠시 후 뉴스는 네모다에서 네. 저희가 경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요동칠 때 보면 좀 늦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알아둬야지만 나중에 어떤 비상 상황이라든가 내가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그때 써먹을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까면 깔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까도 또 나오는 그 속살 알싸한 양파 같은 그런 무한한 매력의 소유자시죠.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창녕산인지 무안산인지 모르겠지만 양파 같은 매력의 소유자. 그렇죠. 네, 김성훈 눈물이 기자와 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변에서 왜 본인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네. 주로 이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중적인 매력 갖고 있다고 하면 왠지 좀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조용한데 매력적인- 웃기다라든가. 그렇죠. 말 많은데 웃긴 건 저희 취급 안 합니다. 그래요? 조용한데 웃겨야 됩니다. 툭툭 내뱉는 게 이제 타율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좀 이중적인 매력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막 덩치도 큰데 섬세하다던가. 그렇죠. 네. 뭐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 양파 말씀하셔서 또 양파 좋아하거든요. 네. 과자도 양파링 좋아하고 네. 가수도 양파 씨 좋아합니다. 모르신다. 우리 시청자분 양파 누구신지 모르시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상당히 좀 90년대 가요계를 히트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또 멜론이나 네. 뭐 음원 사이트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애송이의 사랑, 애송이의 사랑. 아디오스, 양송이의 사랑. 네, 아디오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패션을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좋게 노래를 잘하죠. 네, 여고생.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빅데이터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양파 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첫 번째, 네. 오늘은 444. 네, 444로 오늘. 네. 어떻게 가군을 딱 맞췄죠? 그렇게. 네. 그러네요. 첫 번째, 임금 협약. 임금 협약이요? 네. 네.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임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조선시대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임금님. 거니까. 국내에서 가장 큰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가 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와 임금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이요. 네, 창사 이래 원래 노조가 없었던 네, 그러니까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무노조. 아주 유의미한 또 내용이었는데 삼성전자와 노조 공동 교섭단이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기흥 캠퍼스에서 임금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노사는 회사가 기존에 정했던 2021년 평균 임금 상승률 7.5%하고요. 올해 평균 9% 임금 상승률을 각각 따르기로 했고요. 예. 명절 배려금 지급 일수를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기로 했고 재충전 휴가 미사용분 보상 등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는 이제 노사 상생 TF팀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 등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체결한 이후에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서 상호 진정성 있는 발전에 모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이제 임금 협상 관련해서 상견례를 했거든요. 이후에 무려 31번 가까운 만남을 통해서 최종 합의를 이뤘고요. 협상이 길어지면서 2021년 하고 2022년을 통합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두 가지가 한 번에 발생하는 이루어진 거네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초기에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 원 인상을 주장을 했고요. 네. 매년 영업이익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 그 부분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반색하는 입장을 표명했었고 거기서 조금 갈등이 이어졌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노조를 만나서 좀 양해해달라 입장을 구하기도 했지만 계속 불발이 됐고요. 실제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석 달 동안 삼성전자 노조에서 이재용 부회장 집에 찾아가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또 양측이 또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적인 아주 또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다들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경쟁사들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반도체 설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생산하고 만드는 기술들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사가 잘 마음을 맞춰서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참 필요한데 삼성전자가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저도 찾아봤는데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게 1969년 삼성전자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재판을 받던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5월에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큰 기자간담회도 크게 열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른바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진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총 4개의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규모가 큰 노조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조합원 수가 6,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임직원 수가 11만 2,8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임직원의 약 5.3% 규모가 된다고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조에 가입하는 인원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노동조합과 첫 단체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2021년,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10월부터는 2023년 임금협약이 또 이제 체결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양측이 또 쉬는 기간이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4개나 되면 다 따로따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조라는 게 하나가 생겨서 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워낙 임직원이 많고 그 임직원 안에서 생각도 여러 가지다 보면은 이제 강경 노조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회사 측의 입장을 또 대변하는 어용 노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임직원이 11만 명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노조 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러면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성격의 노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 측에서 노조 활동을 좀 금기시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노조 경영을 폐기를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노조 경영이 삼성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연히 노조 활동을 협상의 권리로서 이제 보장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처음으로 그것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김 기자님이 또 이런 기업들 관련해서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노조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무노조 경영이 철폐가 된 거잖아요. 철폐된 그 부분과 더불어 뭔가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아니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였잖아. 근데 이게 유난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도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장 중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가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기업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의 얘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항변하거나 기업 측과 협상하고 싶은 기회가 있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가서 얘기한다고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라던가 노동조합이 약간 좀 움직이지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이 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전 산업군에 펼쳐지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노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재계나 산업계 전반에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네. 그리고 노조 활동들도 예전과 굉장히 달라지고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일사불란하게 하면 그게 굉장히 시간도 절약이 되고 비용도 절약이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때로는 이제 그걸 뭐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뭔가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기조가 하나고 노조도 하나고 이거보다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게 어쩌면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자, 두 번째 사자성어는 뭔가요? 한중회담. 관심이 사자성어. 많으셨던 사안이었는데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한중 외교회담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사드 문제도 있었고 반도체 동맹 같은 아주 뭐 예민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조금 또 긴장감 속에 열리는 것 아니냐, 한중 관계의 어떤 또 새로운 또 단계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 전망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했다는 괜찮은 거예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좀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드 문제라든가 치포 문제라고 있거든요. 치포라는 것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대만이 주도하는 이제 반도체 동맹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또 중국이 빠지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안들이 논의되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감 속에 치러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대로 예상보다 화기애애하게 펼쳐졌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왕이 외교부장 워낙 또 신문이나 뭐 외교 그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뭐 취재진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회담 이후에 열린 뭐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막 농담을 하기도 하면서 어머. 분위기 전체를 조금 따뜻하게 그리고 뭐 화기애애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에서도 공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일단 박진 장관은 치포 가입이 요즘 최근 이슈거든요. 이 치포 가입과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할 의도가 우린 전혀 없었고 밀접하게 관련된 한중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치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가교 역할, 일종의 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왕이 외교부장은 잘 들었고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이렇게 좀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좀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약간 입장차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드 문제 핵심이 이른바 삼불 정책이거든요. 네. 이 삼불이라 하면 사드를 재배치하지 않는 것, 재배치지 않는 것.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 동맹에 각각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중국은 지난 정부에서 이제 사드 사태를 봉합하면서 한국이 사드 삼불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주장처럼 약속이나 뭐 협의를 한 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이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가 한중 발전, 관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 양측이 합의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좀 안보 우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처리를 하자 이런 좀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중국의 입장을 봤을 때 어느 분이 치포 동맹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을 지나치게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시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의 반응을 봤을 때 우리가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강력한 반응을 하진 않을 것이다. 아니면 만약에 그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었다면 중국에서 저 정도 수준으로 반응하고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제랑 안보가 따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 학교 다닐 때 서희 단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희 단판을 해서 강동 육지를 받아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정말 외교의 끝판왕이구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땅을 따온 거잖아요. 저 정도의 외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묘수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 정도로 명분이 사실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그냥 뭐 잘 꼬셔가지고 따온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명분에 대한 확실하게 우리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어떤 중국이 명분을 또 중요하게 여겼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이 회담에서도 굉장히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사실 지혜로운 이런 결과들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교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외교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더 좋은 결과, 어떻게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들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응원하면서도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김 기자님.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이야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가 기사가 나가게 되면 말하자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다른 우리 동맹을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나라들도 다 보고 있을 텐데 아 그래 이런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야 하면서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어떤 회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래도 괜찮나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뭐 사실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내용은 좀 공개된 장소 아니면 뭐 공식된 장소에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양측 뭐 한국과 중국과 농밀한 대화는 사실 비공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사실은 좀 피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더 구체적인 내용, 더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정말 또 밀폐된 공간, 보안이 마련이 된 공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진실은 또 외교라는 게 또 워낙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역사가 나중에 설명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외교관은 공인된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외교적인 수사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고 도장은 안 찍어준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계약서는 도장을 찍는데 이건 도장을 안 찍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 라고 하고 각 국가에 가서 또 브리핑하는 내용이 또 달라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적인 관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농담도 하고 기자들한테 분위기를 풀어줬다. 이걸로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짐작컨대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나.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양측의 회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한령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그걸 풀어줘야죠, 진짜. 한한령을 사실 푸는 게 여러 뭐 업계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문화 콘텐츠 관련 얘기에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진 장관이 과거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좀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왕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국 영화 10편 그리고 드라마 10편이 중국에서 수입되거나 방송이 된 바가 있고 10편이요? 참. 게임 파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하다면서요, 파노가 뭐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난해 게임 파노가 4개로 추가 발급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파노가 뭐예요, 기자님? 근데 중국에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허가증 건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인구가 워낙 많고 뭐 중국에서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내 게임 회사들이 이제 뭐 저작권을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중국이 아시다시피 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윤허가 없이는 또 그런 부분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파노가 됐다 이러면은 그 게임은 거의 뭐 성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관련 게임 회사 주식이 막 폭등하는 그걸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 수가 한국에는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뭐 화장품 업체라든가 마스크팩도 유명하잖아요. 중국 드라마 보면 마스크팩을 남자들끼리도 권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코스메틱이라고 하고 뭐 뷰티라고 하는데 관련 업종들도 중국 시장 진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뭐 여러 컨텐츠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영이 하나 더 붙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도 너무 가까운 시장이니까 사실 문호만 개방이 된다면 뭐 실적에 너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한 거고요. 항공 쪽 관련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한국과 중국 간 비행기가 일주일에 1,100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40회에서 50회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LCC라던가 뭐 여러 항공사들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사실인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조금 양국 간 항공 증편도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왕이 외교부장이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러면 엔터랑 게임이랑 지금 말씀하신 뷰티 이런 업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게임 파노가 한 10년 동안 뭐 허가된 게 없었다 그랬는데 4개라도 됐다고 하니까 조금씩 풀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국가기관이에요? 이 정부 산하기관인데 저도 몰랐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때문에 고객 개인정보 유출된 명품 쇼핑 플랫폼 반란이라고 있거든요. 있어요. 네, 반란이 이제 5억 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반란에게 과징금 5억 1,259만 원 하고요. 네. 과태료 1,44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반란은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킹 공격으로 162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조사 결과 반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 조치하지 않았고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 주소, 이른바 이제 IP라고 하죠. 네. 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해커가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을 했는데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이 된 거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면서 유출된 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또 누락했다고 합니다. 또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도 매겨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 피해를 입은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들이 막 팔려서 나간다면서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5억 원대 과징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좀 우리나라는 저런 부분에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네. 근데 또 해커가 해킹을 해갖고 유출된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대비를 제대로 안 했다, 미흡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결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볼 때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나의 개인정보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그다지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져요. 개인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뭐 자괴감 섞인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에 다 뭐 여러 번 넘어가 1원이래더라, 있어. 뭐 10원이래더라, 그렇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되고 군집이 되고 특히나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자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들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 그리고 요거를 어떤 뭐 민법 안에 집어넣어서 개인정보 자체를 중요한 어떤 개인의 권리로 보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 또 이번 나왔죠. 네, 5억 원 가까이 나온 거는 좀 그래도 유의미하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부터 좀 더 주의해서 볼 것이고 분명히 좀 중요한 부분 관리자 계정의 관리라든가 인터넷 주소 제한 같은 당연한 이런 보호 조치를 좀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합니다. 저는 개인정보가 그냥 뭐 나이, 뭐 취향, 뭐 구입 내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뭐 네. CCTV 이런 것도 개인정보나 사적인 정보에 맞습니다. 들어가요? 이 부분도 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던 아, 누가요? 4개 화장실-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 1,7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하고요. 네. 경주정보고등학교가 네. 화장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 각각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 거기 어떻게 CCTV를?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CCTV가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소름 끼치기도 하는데 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뭐 목욕탕이라던가 탈의실이라던가 화장실 등에서는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면 안 되니까 네.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네. 경주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CCTV를 설치했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화장실에서 혹시나 아이들의 불법적인 일이 있을까봐 CCTV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네. 보장받을 수 없는 네. 권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좀 예. 황당하기도 하네요. 화장실 네. 바깥쪽에 출입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부를 보이게 그러니까요. 했다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특히나 이제 소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불편함이 있긴 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갑자기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는 제목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네요. 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은 뭐 문맹이죠. 어떻게 보면. 그 뉴스를 보든 기사를 보든 조사 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특히 저 경제 뉴스 정말 심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불만인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약자가 많아요. 뭐 PS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럼 기자분들도 처음에 한 번만 그거 풀어서 써주고 밑에는 다 약자로 쓰니까 다시 기사를 꼭 이게 뭐의 약자라고? 맞아요. 기관 이름도 다 약자예요. 맞아요. 그리고 검색해 보면요, 그 약자를 쓰고 있는 수많은 학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게 뭐지? 뭘까? 뭐 중복되는 밀리터리 것들도 용어인가? 있죠. 컴퓨터 용어인가? 네네. 네,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한국말로 풀어서 써도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도 다 많아요. 한자어잖아요. 네. 결국에는 한자어나 아니면 영어. 없는 말. 네. 없는 말. 우리나라 말에 없어서 영어. 그리고 그걸 직역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더 경제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필요 없는 용어거나 우리가 네. 별로 알아도 뭐 쓸모없는 용어거나 아니면 어려운 것도 아닌 용어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 김 빠지죠. 네. 그쵸. 그 예전에 수학 정석하면 집합만 하다 끝나잖아요. 다들 집합은 잘하죠. 네. 그 경제가 약간 그런 게 경제 공부를 해야지. 그럼 경제신문을 사요. 그래서 경제신문 스타디 그룹이 작년 재작년 되게 붐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용어에서 막혀가지고 네.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견뎠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나오면 이제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친목 모임으로 네. 바뀌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주식 언제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 전문가도 없어요. 서로 이제 자신의 공부하는 직관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이런 기분적 기분이야. 이렇게 하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 투데이 잡스 3.0이 네. 김현 소장님을 모시고 매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원래 유료에 해당하지만 우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컨설팅 유료로 할까요, 그냥? 유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우리가 못한 얘기가 남으니까 방송 40분은 진짜 하고 뒤엔 유료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익 채널이라 안 된대.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지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챙겨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료로 하려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덕시 씨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비즈니스 모델 세운 것 않습니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국민연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네. 제가 뉴스를 하나 짚어볼 게 있어서 네. 아침에 제목만 봤어요. 네네. 예, 85년생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85년생. 네, 80 그 기사를 누가 썼는지 제목을 엄청나게 뽑았는데 네. 85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딱 지난주에 저희 들었던 그 얘기죠. 그렇죠. 뭐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건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네. 이거를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제목을 뽑냐 자극적으로. 네. 그럼 이제 클릭하죠. 90년대생들은 무조건 클릭인데 그래서 85년생이라고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라고. 그럼 뭐가 달라졌나? 네.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국민연금이 뭐 크게 잘못이라도 했어? 이게 재정 추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생은 못 받는다라는 논리를 들어보면은 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90년생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들도 그 논리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81년생, 어차피. 82년생도 다 못 받는 건데 왜 90년생만 타겟을 잡고 쫙 나눠가지고 90년생 이후, 그 다음에 이전, 배틀 뭐 이런 식으로 구도를 가냐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번도를 붙이면 되겠네요. 한 번도 못 받는다. 한 번도 못 받는다. 근데 그게 또 낚시 금세 배웠어요. 낚시. 이거 썸네일 제목이잖아요, 이런 거는. 맞네. 어그로 끄는. 90년대생부터 한 번도 못 받는다고 더 자극적이긴 한데. 그럼 또 막 클릭을 해. 에이, 그렇죠. 아니잖아. 근데 85년생으로 바뀐 건 뭐냐면 추계에 따라서 고갈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단순히 조그만 숫자 하나 바꿔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3%로 가정을 했을 때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그걸 2.9%로 가정하면 더 당겨질 거고 네. 수익률도 더 당겨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평균 수명 그걸 1년만 늘리더라도 확 당겨질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총 2055년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2050년이 고갈 시점으로 당겨지게 되면 네. 그건 이제 1985년생부터 한 번도 못 받는다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이거는 이대로 가면 네. 지난번에 말씀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출발점인데 그 출발에서부터 자꾸 이제 싸우니까 네. 문제가 됩니다. 근데 거기 제목이 하나 더 붙었어요. 85년생부터 네.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래서 정부가 한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랬더니 위원회를 열었어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10일 착수했다. 네. 이렇게.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계산하더라고요.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부지런한 거죠. 그 큰 돈을 5년마다 한 번씩 다 뒤집어 봐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계속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제도는 어떻게 바꿀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5년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 아빠 월급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은 얼마냐. 네.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대출이자가 높아질 텐데 이건 어떻게 되냐. 애들이 커가면서 학원비는 내게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되냐. 집에서도 그걸 늘 수시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뭐 그 경제 규모가 조그마니까 오늘 봐도 되고 내일 봐도 되고 이번 달 봐도 되고 다음 달 봐도 되는데 진짜 몇백조 원이 쌓인 국민연금을 5년마다 한 번씩 들여다본다는 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요번에 이제 5년 차가 되는 거고 그거 먼저 들여다봐야지 네. 이게 언제 고갈될지 예측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모수 계획을 할 거냐 뭐 구조 계획을 할 거냐 그걸 들여다보겠다라는 네. 거를 그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매콤한 맛으로 뽑아가지고 아주 마라 맛으로 뽑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청양고추 정도도 괜찮은데 마라 맛으로 뽑아가지고. 얼얼합니다. 3단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3단계.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연금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걸로는 노후가 어떻게 해결이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적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을 허덕대는 분들도 많은데 사적연금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하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국민 100% 중에 괜찮은 쪽. 여유가 있는 쪽이죠. 그쵸. 여유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거꾸로 갈 수 있다라는 저는 걱정이 들어요. 거꾸로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그 걱정이 뭐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규모나 경제 규모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누구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노후가 좀 편안하게 그렇죠. 뭐 심지어는 빵빵하게 준비가 네. 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노후가 돼서도 여유는커녕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노후 빈곤층도 굉장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그 노후의 소득 보장이라든가 우리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가 공적연금 제도인데 거꾸로 공적연금이 부족하니까 사적연금 준비하세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슬슬 나오는 기사의 타이틀이나 아니면 방향을 보면 공적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적연금 쪽을 활성화하고 강화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슬슬 흘러가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 정부는 골치 아픈 일을 이제 기업으로 떠넘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각자 건데. 도생. 맞습니다. 각자 도생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사적연금을 그러면 이쪽을 더 강화한다? 그 강화한다라는 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쪽. 예를 들어 개인 연금저축 납입액의 한도를 늘려준다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준다거나 이쪽에 혜택을 늘려준다는 건 곧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적연금이 부족하면 사적연금 더 준비하셔야 되니까 여기 혜택 드릴게요. 근데 그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준비할 더 수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면서 더 편안해지고 혜택도 많이 받는 거고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그림의 떡, 남의 일만 되고 나는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을 공적연금에서 강화해줘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공적연금 부족하니까 사적연금 준비하세요. 이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을 때 건강보험 제도가 좀 네. 생각이 났었는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나라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의료 혜택을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힘들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익숙하냐면 국민건강보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따로 또 보험들 많이 들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기본만 해주고 모두에게 동등해. 그렇다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준비하려면 네. 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처럼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가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네. 건강보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사실은 이제 보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 국가가 잘 사는 국가가 좋은 쪽이 복지가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 문제가 되는 기능이기도 한 게 소득재 분배. 저축의 기능만 있다고 한다면 많이 내면 많이 유리하고 받는 거죠. 그렇죠. 적게 내면은 뭐 적게 받는 거고 이런데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효율이 떨어지고
적게 내면 효율이 높아지는 아주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내서 조금 덜 받아가는 대신에 거기는 뭐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손해는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익인데 조금 이익이 적은. 네. 근데 이 이익이 적은 부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이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저축의 기능과 함께 믹싱이 되다 보니까 네. 재정이 되게 어려워지는, 운영도 어려워지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나오는 주장들은 또 뭐냐면 이 소득 재분배의 기능과 저축의 기능은 좀 분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 네. 네, 이 소득 재분배의 기능은 분명히 공적 보험의 역할이기는 한데 이걸 믹싱해 놓다 보니까 자꾸 이게 재정을 운용하거나 제도를 만드는데 힘들어지니 분리해서, 그렇죠. 분리해서 예를 들자면 기초연금 제도처럼 기초연금은 지금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소득 하위 70%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준세금의 성격으로 재원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소득이 없으신 어려우신 취약계층에게 나눠주고 밑에 바닥을 깔아주는 그렇죠. 거죠. 탄탄하게 깔아주고 예. 그 다음에 저축의 기능으로서 순수하게 국민연금을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 위에 얹어주는 거는 이제 다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연금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적게 내시는 분들은 적게 가지시지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기초연금 같은 제도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통해서 조금 구조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촘촘하게 그런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영역은 구조개혁의 영역.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한다라고 하는 건 모수개혁까지.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어떻게 할까. 그 정도도 좀 사실 힘들죠. 사회적 네. 합의가 필요한데 당장에 우리가 모든 국민을 모아놓고 자 의견 있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심리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지금의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거의 40% 정도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집단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분들의 또 불편한 마음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돈 많이 버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내십시오라고 하면은 보통 꺼려지고 그럼 난 이거 최소한으로 하고 차라리 사적연금을 좀 많이 가져갈래라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분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공정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사적연금 제도 역시 그러면 굉장히 뭐 활발하게 그럼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아 이게 OECD 통계를 비교를 하자면은 사적연금 뭐 가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사적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거든요. 네.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생각하면 내가 가입하는 연금보험, 뭐 연금저축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 네. 이게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받는 퇴직금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본인이 희망을 하게 됐을 때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예요. 네. 근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는 오래됐지만 뭐 강제되거나 의무화된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의무화됐기는 하더라도 도입 안 해도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 안 했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퇴직금으로 받을 걸 연금으로 받게 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사적연금의 가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런 401k라고 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가 이미 진작에 도입돼 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또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퇴직금이라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적연금 가입률이라든가 준비율이 낮게 나타나긴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라고만은 또 볼 수는 이건 그러니까 통계의 함정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똑같이 비교를 못하니까 사실 또 그렇잖아요. 전 국가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쌀을 제일 많이 먹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쌀에 중독돼 있냐고는 아니라 주식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비교가 안 되니까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숫자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야 우리는 사적연금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선시대는 쌀에 중독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만큼씩 먹더라고요. 많이 먹었었으니까. 네, 근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따라올 만한 사적연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그리고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의 안전장치로서의 연금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또 교육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게 자라면서 내가 좀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걸 내가 일시적으로 가지고 온 거니까 라고 하는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 김현 소장님 모시고
정말 모의 재판도 한번 해보고 토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알 수 있을 거고 정말 그 무죄 베일 안에서 네.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실 학창 시절에 그때 선입견이 없을 시절에 그때 네.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재산이 없을 때 해야죠. 맞습니다. 정말 내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 어렸을 때. 내 차나 제 차나 달라질 때 말고 나도 차가 없고 쟤도 차가 없을 때.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쟤가 부자가 될 수도 있을 딱 때. 그때. 그런데 네. 그때는 우리가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라고 상상을 상상하니까 하니까, 예. 그럴 때 평등한 상황에서 그렇죠. 생각하고 결정해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요. 국민건강보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일부러 그 준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금 다음에 건강보험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사실 저 조금 부담스러워요. 저는 지역가입자거든요. 저도요. 프리랜서니까. 네. 저도. 직장에서 저희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생각보다 자꾸 야금야금 오르는 것 같더니 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서 7명이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리는 걸 부담을 느낀다. 저는 저 3명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한데요. 의외인데요. 이분이 추가 인상의 부담을 안 느끼시는 이 세 분은 뭘까? 전 정말 부럽습니다. 예.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예. 하는 그게 품격이거든요. 대답을 안 한 건 아닐까요? 특히 답을 안 7명은 부담, 3명은 무응답. 무응답.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네. 좀 뭔가 국민건강보험에 많은 도움을 받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내는 돈 대비 내가 가져간 혜택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모두가 공감하는 게 이건 꼭 필요한 제도야라고 하는 건 정말 온 국민이 다 그렇죠. 공감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건강보험에 대한 역사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도 네. 궁금하기도 하고 오해도 많습니다. 맞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부럽다고 할 정도가 네. 국민건강보험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이렇게 된 게 노태우 대통령 때 네. 김종인 수석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우리 그분 직업이 비대위원장이시거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 담당 수석이실 때 이 네. 건강보험이 도입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확대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참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선진국의 제도를 잘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잘 만드는데 문제는 그 재원이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혜택은 좋은데 일단 일단 이렇게 도입을 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네. 곳인데 이게 장가? 나한테 마치 저한테 슈퍼카를 준 이 차를 끌고 다니기는 너무 좋은데 기름값이 많이 나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팔지를 못해. 그렇죠. 팔지 못해. 그래서 집에서 자꾸 세워놓고 닦기만 다니죠.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혜택이 너무나도 좋기는 좋습니다. 뭐 건강보험 보면은 진짜 외국에서는 뭐 감기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더라도 정말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저 외국 갔을 때 치통이 왔는데 병원을 못 가겠더라고요.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예. 이제 외국에 있는 동안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가 너무 아픈데 못 가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뭐 비판의 소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적이 한국인 분들이 외국에 살다가 뭐 어. 출산한다든가 혹은 네. 맹장 수술 같은 거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차라리 한국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수술하고 가는 것이 더 저렴할 저렴하다. 정도로. 그렇죠. 비행기값 합쳐도. 네, 네. 합쳐도 맞습니다. 그 건강보험 혜택이 그 정도로 좋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도 통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걸로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OECD의 평균 그 의료비 지출액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더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야, 건강보험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병원비를 많이 내고 있어? 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달라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엔 사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안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감기 정도야, 야 참어.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그냥 뭐 해열제 약 하나 먹고? 먹고 말어 참자. 이거 따뜻한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그쵸. 안 가봐야 14일이고 가봐야 2주야. 이주야. 이렇게 맞습니다. 네. 감기는 시간 지나면 낫고 사실은 응급한 경우 아니면은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 자체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을 가려고 해봐야 예약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맞아요. 큰 병 아니면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실손보험 같은 민영보험도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가입하고 네. 계시고. 그리고 잘 돼 있다는 게 뭐냐면 혜택을 받는 게 더 많고 보험사는 손해를 보는 보험을 만드는 그래서 실손보험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세대가 변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근데 하죠. 보험사는 계속 야 우리 이것 때문에 손해 보니까 우리 보험사 망하게 생겼어요. 제도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맘 놓고 병원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사실 많더라도 실손보험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하는데 네. 이것도 딱 놓고 보니까 야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카드 긁은 돈을 비교해봤더니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더라. 뭐 이런 이상한 통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또 건강보험이 보장성 강화로 해가지고 또 개편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역도 넓어지고 있잖아요. 또 큰 질병에 대해서는 뭐 본인 부담 상한제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은 넓고 좋은 제도다. 네. 이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가랑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조정을 하는 때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 있는 간호사분이 이제 쓰러지셨는데 네. 수술을 못 받고 네. 옆 근처 병원으로 전원을 하다가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다른 병원에 있는 뇌혈관 질환 선생님이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두술을 하는 거에 대한 수가가 너무 적어서 예. 내가 그런 질병으로 밤에 병원에 갔을 때 실력 좋은 의사가 나와서 나를 수술해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모른다는 거예요. 수가는 뭐고. 그럼 이거는 돈을 어떻게 계산해 주길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나. 네. 사실 의사협회에서도 계속 정말 몇 년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돈 많이 받으려고 지금 자꾸 저 얘기하는 건가? 막 이런 의심도 되고 사실. 맞아요. 네. 이런 오해를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네, 물론 안 이제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오해를 하신 건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지만 그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직업에서의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정해진 가격. 가격이 있어요? 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네. 진료를 받았는데 이 병원은 45만 원 받고 저 병원은 2,500원 받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감기 걸려서 가면 어느 병원을 가나? 한 3,000원. 네, 똑같은 금액을 받고 우리는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처방받은 약도 어딜 가나? 뭐 비슷해요. 똑같은, 비슷비슷한. 뭐 보면은 비슷비슷한 약을 처방받았네? 근데 어떻게 이게 가격이 동일하지? 그런 거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권장 소비자 가격을 나라에서 딱 정해놓고 병원에서는 이 정도 이상은 받지 말아야 되고. 그럼 나머지 그 진료에 대한 돈은 나라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료비를 만약에 5,000원을 냈다. 네. 그런데 보면은 본인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 진료비는 10,000원인데 네. 그중에서 내가 내야 되는 건 5,000원이고 네. 공단에서 보험금으로 이 병원한테 지급되는 게 5,000원이다. 5,000원이고.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걸 급여라고 하고 네.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네. 근데 비급여는 사실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똑같은 약을 쓰거나 똑같은 처치 행위를 하더라도 어딘 비싸게 받고 어딘 싸게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런 거 외에는 다 이제 수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단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 1코드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이 수술은 얼마짜리 그렇죠. 이런 진단은 얼마짜리가 정해져 있는데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쌉니다.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때 그 개두술 얘기하셨던 의사 선생님 얘기는 쌍꺼풀 수술이 네. 더 수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두술보다. 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의 70% 보전이 안 되고 많이 올려줘서 80%까지 되니까 맞습니다. 다들 쌍꺼풀 수술하는 과에 가지 그렇죠. 위험하고 8시간씩 수술해야 되는 개두술 하는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시간 대비의 비용도 그렇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전 정권에서 자상명 네네. 가격을 동결시켜놨던 것처럼 다른 것들은 계속 오르는데 이건 3,500원 딱 고정을 시켜놓은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럼 누가 중화요리집을 차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가가 낮아지게 되면 올라가지 않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네. 우리 환자들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치과 갔을 때 네. 치통이 생겼어요. 네. 했는데 이거 뽑으시고 임플란트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병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거보다는 신경치료를 하고 내 치아를 살리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죠. 많죠. 네.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치아를 살리는 게 훨씬 더 좋고 기왕이면. 내가 태어나서 갖고 나온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더 싸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뽑고 임플란트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경치료에 들어가는 그 수가 자체가 너무 낮아서 네. 거의 1시간을 고생해서 치료를 했는데 2,500원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진료를 하고 싶겠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의사 위험성도 선생님한테 있고. 명분이나 뭐 의무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료하셨나요? 치료 받으셨나요? 치료를 받은 거죠. 제가 치료를 어떻게 무면허예요. 치료하시면. 자가치료? 네. 갑자기 어금니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 치과 의원이죠. 2개 의원에서는 이거 뽑아야 된다 무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너무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동네 병원 한 번 더 가보자 했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야 이거 대공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치료를 진짜 1시간 동안 의사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는 받고 제 치아를 살렸어요. 근데 그럼 이분이 훌륭하고 다른 분이 훌륭하지 않느냐?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를 봤을 때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이분이 벌 수 있는 돈과 비슷한 치료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의 차이가 크게 되면 네. 누구든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수가 자체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이게 의사 선생님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봤을 때 환자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내 선택권이 좀 좁아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좋은 네. 쪽으로 정책 방향이 흘러갈 수 있는 거고 또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개두술이나 뭐 개흉 이런 같이 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나왔을 때 개인 병원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의원을 차렸는데 개두 전문 의원 아무도 안 가죠. 이런 누가 이런 병원에 가겠습니까? 가가지고 나는 머리가 좀 아픈데 저 병원에 가가지고 개두 수술 좀 받아볼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쪽에 이 진로를 선택하는 순간 굉장히 영역이 좁아진 거예요. 진로가. 그러네요. 그런데도 수가가 적으면서 이렇게 진로를 한정하는 걸 누가 하시겠냐 이거죠. 그분들은 아예 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없죠. 선택 진료를 누가 와서 저는 이 아무개 교수님한테 받을래요라고 하면서 그 조금의 선택 진료가 아니면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현상이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문제를 진짜로 좀 고민해 생각을 보셔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수가가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 올리면 하나 또 내려야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건강보험 입장에서도 그러면 수가를 올려주는 게 답이냐?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죠. 올려드립니까? 네. 이 입장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수가가 올리는 게 맞습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막상 또 올리려고 생각해 보면 내 돈 재정이 문제인데 그러면 건강보험료 올립시다. 그런데 10명 중에 7명은 부담을 부담스럽잖아요, 느끼시냐면요. 지금.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수가를 정해놓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걸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희귀병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예.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타협점을 잘 찾아서 네. 어느 쪽에 충격이 크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해나가는데 사실은 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조금씩 양보를 하고 내놔야죠. 네, 그럴 근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안 좋은 쪽만 부각되고 나는 이래서 힘들어, 나는 이래서 안 좋아, 너는 이래서 좋잖아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답이 안 나와서 문제가 커지면 터졌을 때 해결하려면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습니다만 네.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 이게 뭐 직장이랑 지역 의료보험료 상한선이 다르고 네. 네. 부담률 다르잖아요.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왠지 내 돈 뺏기는 것 같지.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이라는 건 있습니다. 네. 뭐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한 달에 최대 요만큼까지만 그 이상은 안 받는 거죠. 네,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한 365만 원 정도. 근데 직장가입자는 한 7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야 직장가입자가 더 많이 내는 거야? 근데 직장가입자는 반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반 회사가 반 내는 거니까 사실은 내 돈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360만 원씩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딘가에는 있겠죠. 근데 한번 그거보다 보고 싶다. 1년이 아니라 한 달인 거죠. 한 달에. 지금?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왜 더 내요? 네. 이거는 이 개인별 상한선이 아니라 직장별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으니까 그냥 나의 개인의 상한선이고 딱 적용이 되는데 직장을 2개 다니고 3개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서 연봉이 뭐 1억이 연봉이 네. 아니라 월급이 1억이 넘고 여기도 월급이 1억이 넘고 여기도 월급이 1억이 넘는 3개 회사를 다니면 네. 건강보험료 365, 365, 365 이렇게 왜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은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넘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직장가입자가 더 내는 상황도 있네? 할 수가 있는 거죠. 드물긴 하지만.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어쨌든 건강보험료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부담하고 계신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병원도 많이 안 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여유가 있으니까 잘 안 아프더라고. 관리 잘 하시니까. 억울하실 거예요. 야, 차라리 나는 이 돈을 모아서 내가 병원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실 텐데, 왜냐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 내시는 네. 분이면. 그런데 이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분의 가족들이 또 혜택을 받잖아요. 네, 가족이고 알겠습니다. 뭐 넓게는 우리까지 받는 거죠. 오, 365만 원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제가 좀 겸손해지면서 전 좀 더 올려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아니, 저는 더 낼 용의가 있어요. 저만큼 벌면. 그만큼 벌면. 네, 벌면 저는 더 낼 용이 있어요. 저 1,000만 원도 낼 수 있어요. 저렇게 막 1억씩 여러 개 회사에서 돈 받으면. 그렇게 저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10명 중에 3명이 되시는 거네요. 네, 건강보험료 세 명. 올려도? 네, 3명. 그러니까 그게 품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좀 오해를 풀겠다라고 처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김윤 소장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의료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 그대로 지금 유지하게 되면 실력 있는 의사들이 정말 더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한 그 과에 안 가죠. 기피하는 것도 있고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들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 있는 의사가 절대 그 나라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동남아들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네, 돈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다른 나라 가고 네네. 치료를 받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좀 현실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내 주머니에 나가는 돈이 많은 거는 감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내 주머니에 나가는 건 맞고 혜택은 더 받고 싶어. 이건 아니라. 이건 안 된다. 근데 저는 좀, 어쨌든 지금 이제 건강보험 수지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보험료를 좀 올리긴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차츰차츰 네. 차츰차츰 올려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때는 왜 올리는지도 우리도 그래 맞아요. 물가도 올랐으니까 네. 이 정도는 올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여유로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사실 건강보험 재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가 수익을 내는 집단도 아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연금하고 또 좀 다르네요. 다른 느낌입니다. 참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딱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라리 올리면 충격은 덜한데 네. 지난번에 올려놓고서 3달 후에 또 올려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올리려 하다가 갑자기 올리니까 한 그러면 10%가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럼 거죠. 뒤통수를 빵 맞은 느낌. 그렇죠. 또 이게 네. 뭐 정치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올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올린다 그러면 앉아 이럴 수 있어서 더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순간 퍼뜩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면 됩니다. 아우. 네. 어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이네요. 노벨 경제학상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김영훈 소장님 덕분이죠. 네.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영훈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